지가 될 텐데요. 신세용 감독은 굳은 의지를 밝혔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6만 관중의 일방적인 응원과 이란 선수의 투자. 대표팀은 여러 이점에도 불구하고 골대 안으로 유효 슈팅 하나 때리지 못하고 이겼습니다. 푹푹 패이는 잔디 탓에 우리가 원하는 짧은 패스 축구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바깥으로 비겨 조 2위를 지켰지만 러시아 월드컵 본선 티켓을 따르면 최종전을 앞두고 경우의 수를 따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마지막 우즈베키스탄전에서 승리하면 자력으로 조 2위를 확정해 본선 티켓을 거머쥡니다. 하지만 비길 경우 조 4위 시리아가 선두 이란을 꺾으면 우리는 조 3위로 밀려나 플레이오프로 떨어집니다. 만일 패하고 시리아가 이긴다면 우리는 4위까지 추락해 월드컵 진출에 실패합니다. 신태용 감독은 분위기를 추스려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우리가 못했던 부분을 분명히 못했으니까 우즈벡처럼 무조건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책위 부의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은 어젯밤에 일어났던 일 한 가지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밤늦게 했는데요. 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원칙에 합의했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한미 미사일 지침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꾸준히 요구해오던 사안입니다. 지난 2012년에 우리 미사일 거리 자체가 지금 800km로 늘어났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탄두의 무게가 여전히 500kg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쏠 경우는 신의주까지 갈 수 있는 거리인데요. 500kg 탄두 가지고는 사실은 이제 비행장 정도 부수는 경우밖에 하지 못합니다. 네. 근데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부분 지하 벙커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국방부 추산으로 한 7,00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예. 특히 이제 자강도라든지 백두산 부근에 많은 지하 요새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사실 1톤 정도의 무게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지하 한 10m에서 20m 정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 사실 한미 정상회담이나 지금 윤석남 제1차관이 미국 가서 실무 협상을 했고 오늘 어제 트럼프 대통령 통화를 통해서 일단 800km의 한두 중량을 1톤 이상 하는 것으로 대충 합의를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동안 고민해왔던 부분이 이루어졌다고 표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전 주의권을 반납받고 자주 국방을 해나가는 도전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통화 내용 중에 또 이렇게 지금 공개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사거리나 다양한 부분에서 발표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코리아 패싱 자꾸 그러는데 이번에 좋은 한미 동맹 과정에서 좀 앞으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만듭니다. 예, 일단 네.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 측에서는 어느 정도 좋은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이게 실제로 북한의 위협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그렇죠. 일단 지금 이제 북한에 대한 일정 정도의 억지력을 가지고 있겠지만 지금 북한의 미사일 자체가 보면 이제 SLBM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연장포라든지 이런 게 발달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난번 이제 송영무신 국방장관이 미국에 가서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에서 이 전술핵 문제와 일단 핵 잠수함 문제 이 문제를 이제 거론했거든요. 우리 정부로서는 일단 부인을 했습니다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다방면에 걸친 북한에 대한 어떤 대응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사거리 연장뿐만 아니라 핵 잠수함이나 궁극적으로는 전술핵까지도 사실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네. 북한은 사실은 지금 ICBM과 핵 보유국으로 지금 거의 이제 어느 정도 하셨지 않습니까? 즉 핵에 대해서 이제 비대칭 전력으로 가지고 대응한다는 것은 무리죠.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조치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일견 진전이지만 아직까지도 그 부분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청와대 인사 논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짚어보겠습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청와대가 인사 검증하는 과정에서 재산하고 관련된 문항만 한 40개 정도 되는데 과연 몰랐던 것인가 아니면 거르지 않았던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인데요. 청문회를 거쳐야 될 그런 고위직 후보자들의 필수 검증 과정에서 특히 비성장 주식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분명히 거기에 썼을 텐데 다 얘기를 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이 헌법재판관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그런
자리고 국민의 존경을 받는 자리인데 그 부분에서 증권 그런 투기를 그런 식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좀 도덕성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쩔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그 여론조사 해보면 인사 문제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청와대 부분에서 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의원님, 지금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는 것 자체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그게 불법적인 요소만 없다면 이건 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안에 정황상 좀 불법적인 게 있을 수 있다라고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청와대에서 그거는 들여다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뭐 두 가지 문제가 있다 봅니다. 일단 이제 비상장 주식을 뭐 일단 가질 수는 있죠. 그렇지만 비상장 주식 제일 중요한 거는 내부자 정보입니다. 사실 비상장 주식 가지고 돈 버는 분은 별로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분 같은 경우에 뭐 거의 1년 6개월 사이에 뭐 거의 한 12억 정도를 벌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거의 신의 경지입니다. 그렇죠. 비상장 주식을 갖고 이렇게 많은 수익을 얻고 또 이 가지고 있는 주식 회사 자체가 그동안 이제 가짜 백수옥 문제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회사고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라면 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질 수 있었던지 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 또 그 법무법인 자체에서 이 내추럴 엔도텍에 대한 이제 그 자문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심이 있는 것이 심판 때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정말 시간이 없어서 머리에 그루프를 달고 출근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요, 굉장히 정말 바쁩니다. 사안 자체가 너무나 많고 일이 쌓여 있어요. 좀 대비가 되는 모습이군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이우정 헌법재판소 후보자가 만약에 재판관이 됐다면 이 주식을 이 정도 하려는 분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제가 볼 때는 한 뭐 몇 시간 정도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업무 시간에도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지금 후보자가 했다는 것, 이거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사전에 나중에 결국은 사퇴를 했잖아요. 사퇴를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결국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금감원 조사일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만약에 이게 금감원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과연 그런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자체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지금 일단 금감원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제가 볼 때는 뭐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여러 가지 뭐 본인은 전혀 뭐 불법적인 게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주식을 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무슨 뭐 헌법재판소를 상장하려는 거 아니냐, 이분을 뭐 국민연금으로 보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어이구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가장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요. 일단 뭐 이우정 전 후보자죠. 이제 사퇴 의사를 밝혔으니까요. 약간 억울한 심정을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다시 결국 불법적으로 팔지는 않았다. 가장 마지막에 팔았기 때문에 뭐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우정 헌법재판관 후보가 사퇴를 하니까 청와대에서 이제 또 금융감독위원회로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이 이렇게 조사를 요청하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이제서야 늦게 조사를 한 모양이에요. 근데 그 진작했어야죠. 해보니까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변호사한테 그 얘기를 듣고 그쪽에서 권유를 해서 투자를 했다는 거고요. 그 공개.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른 변호사들은 빨리 찾았는데 이분은 신의 경지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찾았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볼 때 너무 그러니까 물론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겠지만 너무 억측을 하고 미리 좀 앞당겨서 얘기하는 것은 조금 성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새 정부 들어서 지금 벌써 한 100일 이제 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짧다면 이제 짧은 시간인데 고위직의 인사 문제로 인해서 벌써 낙마를 하게 된 게 벌써 5번째입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코드 인사 이런 얘기도 하시고 여러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인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말하자면 충분히 사람 짚어봐야 될 게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금 얘기 나온 후보자죠. 역사관 인용 논란에 이번에는 뭐 병역 맨 마지막에 지금 8월 24일날 지명됐잖아요. 맨 마지막에 정말 이런 인물이 없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상당히 어려웠다는 두 번째는 이 후보께서 그 실제 벤처기업을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경영자로서 경험도 꽤 있고 그다음에 기계공학적으로 세계적인 권위자 뭐 이런 부분들이 첨삭이 돼가지고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의 환경을 잘 이해하고 있고
혁신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는 데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중소기업의 대한민국 대기업과 관계에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착목해가지고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국무위원으로서 자질의 문제 그다음에 지금 과학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창조과학회에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사도 하고 역할을 한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우려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청문회에서 꼼꼼하게 검토가 될 거라고 보고 뭐 자녀 이중국적 문제도 있고 부인 탈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과학 가 됐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